오줌발로 사위가 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을 많이 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들 7을 두고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딸을 하나 얻게 되었지요. 농부 부부는 귀한 딸을 얻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정성스레 길렀습니다. 농부의 딸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워낙 예쁘고 영특하여 마을에 있는 총각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그녀를 한번 보려고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총각도 있었지요. 하지만 처녀는 수줍음을 잘 타서 마을 총각들과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딸이 마을 총각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마을 총각들이 우리 딸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 어느새 시집 보낼 나이가 되었나 보오. 어떤 총각을 사위로 삼는 게 좋겠소? 아무래도 부잣집 총각이 낫지 않겠어요? 당신도 참, 우리 마을에 잘 사는 집이 어디 있소?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가 아니겠소? 몸이 건강하면 사위감으로 더 바랄 게 없지. 그럼 사위감으로 점찍어둔 총각이 있어요? 이제부터 찾아보겠소. 농부는 행실 바르고 건강한 총각을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위감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동네 총각들을 한 사람씩 주막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줌을 누워보기로 했습니다. 오줌빨이 세차고 오줌 줄기가 멀리까지 나가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첫 번째 총각은 술에 취하자 난폭한 성질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총각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요. 행실은 이만하면 괜찮군. 주막에서 나온 농부와 총각은 논두렁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말하였지요. 술을 많이 마셨더니 오줌이 마렵구나. 여기서 오줌을 좀 누고 가세. 두 사람은 논두렁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러고는 오줌을 누기 시작하였지요. 농부는 슬쩍 청년이 오줌을 누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줌빨이 너무나 약하여 뻗어나가지 못하고 발등을 적시고 있었지요. 이 총각은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 그 뒤로도 여러 명의 총각들을 차례로 만났지만 사위로 삼을 만한 총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총각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돌쇠라는 총각이었지요. 농부는 주막에서 우연히 돌쇠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한 청년이었지요.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신 농부가 취하여 비틀거리자 돌쇠는 농부를 등에 업고 주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 녀석 정말 마음에 드는군. 돌쇠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가던 농부는 논두렁에 이르자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여기서 오줌을 좀 누고 가세. 농부는 돌쇠와 논두렁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기 시작하였지요. 농부는 돌쇠의 오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듯 커다란 소리였지요. 또한 돌쇠의 오줌 줄기는 폭포처럼 세차게 멀리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 총각이야. 농부는 돌쇠를 사위로 삼았고 딸과 돌쇠는 아들과 딸을 열이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소 때문에 죽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씨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밭을 갈 만한 소 한 마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사람들은 농가 밭에서 소를 끌고 일을 하였지요. 여인은 소를 지켜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소를 가질 수 있을까? 남의 소를 빌리자면 그 값을 주어야 했습니다. 소를 빌리지 못하면 아들과 직접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땀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소를 꼭 사드릴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그 마을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모였지요. 오늘은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부자가 나왔지요. 조용히들 하거라. 내 말을 잘 듣거라. 누구든지 벌거벗은 채로 저 앞 풀숲에서 하루만 보내면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 해볼 사람은 앞으로 나오너라. 부자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이지? 그곳은 모기가 유난히 커서 사람의 피를 이만큼씩 빨아먹는다네. 아무리 소가 귀해도 그렇지 모기가 우글거리는 풀숲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벌거벗고 지낼 수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이씨 여인도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하룻밤 풀숲에 나가 있겠어요? 모기가 무섭긴 하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아무리 황소가 탐이 난다고 해도 그럴 순 없단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의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부자를 찾아갔지요. 그래, 잘 생각했다. 사내 재장부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부자는 일씨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초저녁부터 발가벗고 풀숲에 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아들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참아야 해. 어머니 소원인 황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야. 얘야, 어서 나오너라.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지요. 어느새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이 왔습니다. 목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들의 신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풀숲에 있던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모기에 온 몸이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잘못했다. 아무렴 네가 황소보다 못하단 말이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깝기도 해라. 조금만 참았으면 황소 한 마리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자는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들을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소 한 마리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다고 하여 이 마을을 솜의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귀신이 나오는 주막. 옛날 어느 마을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김서방이라는 사람인데 그 고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그 고을에는 주막이 김서방네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서방은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양식을 축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김서방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서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하였지요. 장례를 치른 뒤 다음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주막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막에 남아있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김서방이 평생 구두쇠 노릇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잖아.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죽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을까? 김서방만 아는 곳에 숨겨 놓았겠지. 그 돈만 찾는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마을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막 안을 뒤졌지요. 하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감춰놓은 거야? 글쎄, 워낙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많은 돈을 집 밖에 숨겨두지는 않았을걸. 마을 사람들은 돈을 찾다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주막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지요. 늘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주막은 점점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여름밤, 흉가로 변해버린 주막에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들었습니다. 날도 저물고 비도 와서 하룻밤 쉬어가기 위해서였지요. 집 안은 아주 깜깜했습니다. 어째 겁이 나는걸? 나그네는 방을 찾아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먼지투성이 요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깐 눈만 붙이고 가야겠다. 나그네는 이불을 들추고 요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지요. 비는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밭에 가려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주막을 기웃기웃 거렸지요. 이상하네. 사람이 살지 않는 주막에 집신이 다 있구먼. 마을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가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순간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고개를 넘던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가려고 주막에 들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었지요. 저 주막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야. 사람이 들기만 하면 모두 죽어나온대. 주막에 대한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막에 얼씬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옆 마을에 사는 한 총각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 거참, 재미있구먼. 내 손으로 귀신을 잡아볼까? 이 총각은 원래 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귀신을 때려잡고 싶었지요. 총각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지요. 밤이 깊어졌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방 문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지요. 총각은 그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총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발소리가 아니라 엽전 소리였지요. 짤랑짤랑 쩔렁쩔렁하는 엽전 소리였습니다. 총각은 천장을 향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지요. 네 이놈,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그러자 엽전 소리가 뚝 그쳤지요. 그때 느닷없이 천장에서 사람의 다리 하나가 쑥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각은 귀신을 잡아보겠다고 발목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랬더니 천정에서 와르르 엽전 꾸러미가 쏟아졌습니다. 총각은 엽전 속에 파묻혀 버렸지요.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두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총각은 얼른 집으로 가서 자루를 여러 개 가져와 자루마다 엽전 꾸러미를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그래도 자루가 모자랐지요. 뜻하지 않게 행운을 잡은 총각은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고개는 그 뒤부터 엽전 고개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신령의 시험. 옛날 칠보산 근처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쪽에 사는 최호와 서쪽에 사는 이호는 소문난 신동이었지요. 어느덧 두 아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선비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야. 최호가 말하였지요. 나는 무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야. 이호도 말하였습니다. 두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수레에 100권의 책을 싣고 칠보산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같이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래 위로 뚫려 있는 두 개의 굴이 있었습니다. 난 앞으로 선비의 관을 쓸 사람이니 위쪽 동굴에 들어가야겠네. 자네는 창이나 꼬챙이를 들 것이니 아래쪽 굴에 들어가게. 이호는 잘난 척 잘하는 최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최호의 글 읽는 소리와 이호의 병법 읽는 소리가 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꼭 무사가 되어 내 고향 칠보산을 내 힘으로 지켜야지. 이호는 칠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필코 벼슬을 하여 높은 곳에 오르고 말 것이다. 최호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약속한 3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굴 밖에서 무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우두둑 우두둑 하며 굴 천정에서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호는 굴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굴 입구에 황소만한 범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범은 한 발 한 발 굴 안으로 들어왔지요.
동물의 왕인 네가 어찌 이리도 가볍게 구느냐? 나는 지금 읽어야 할 책이 많으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썩 나가거라. 이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범에게 소리치자 범은 뒷걸음을 쳤습니다. 범은 다시 최호에게 나타났지요. 범을 처음 본 최호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3년이 되는 날 밤이었지요. 굴 밖에서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누구 계십니까? 이호는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밤중에 아가씨가 이런 곳에 어쩐 일이시오? 저는 어부의 딸인데 친척 집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가 오고 너무 어두워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빛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여인은 등불과 숯불에 옷을 말렸습니다. 이호는 책을 읽다가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자꾸 눈길이 갔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읽어야 할 책을 모두 읽어야 해. 마음을 다시 잡은 이호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이호는 책을 읽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았지요. 내가 잠시 졸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아가씨가 어디 갔지? 잠에서 깨어보니 아가씨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편 과거에 굽지 않은 꿈을 꾸던 최호에게도 여인이 나타났지요.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지요. 아가씨,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지금 책을 읽어야 하니 어서 가시오. 선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산속에서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최호는 울먹이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없군요. 들어와 화로 옆에 앉으시오. 등불 옆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최호는 자꾸 여인을 보느라 책을 읽지 못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최호가 깨어나서 보니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보게, 어서 서울로 가세. 내일 아침엔 과거 시험장에 도착해야 하네. 그렇게 급하면 자네 먼저 가게. 최우는 이호가 갈 길을 재촉하자 괜스레 심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에 담긴 빨간 열매는 무엇인가? 그제야 최우는 지난밤에 나타났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건 우리 어머니가 지어준 약이네. 최우는 얼른 열매를 입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은 최우는 갑자기 바닥에 벌러덩 누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자네 왜 그러나? 이호는 어리둥절하여 물었지요. 용서하게. 최우는 말을 더듬으며 웃다 울다 했습니다. 3년이나 공부를 했건만. 최호의 3년 공부가 헛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친구에게 나타났던 호랑이와 여인은 칠보산의 산신령이었지요. 두 젊은이를 시험하기 위해 신이 일부러 꾸민 일이었습니다. 칠보산의 산신령은 어려움과 유혹에도 끝까지 이겨낸 이호에게 장수의 힘을 주었지요. 그 후 이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장수가 되었고 최호는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호가 들어있던 굴을 대장굴이라고 불렀고
최후가 들어있던 굴을 천치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우와 호랑이의 싸움. 어떤 나그네가 집 한 채 없는 허 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나그네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 벌판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벌판은 끝없이 펼쳐졌지요. 별판을 지나기도 전에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야단났군. 나그네는 조바심이 났지요.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캄캄한 길을 쉬지 않고 걸었지요. 그런데 어둠 저편에 한 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휴, 살았군. 산 기슭에 인가가 다 있네. 그곳에는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지요.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방 안에서 뉘신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여 찾아왔소. 안 됩니다. 이 집에는 저 혼자뿐이니 다른 집을 찾아가십시오. 헛간도 좋으니 잠시 눈만 붙이게 해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나그네는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주인 여자가 밖을 나왔습니다. 나그네가 살펴보니 얼굴이 아주 어여쁜 여인이었지요. 주인 여자는 나그네를 건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었지요. 나그네는 온종일 걸어 배가 고프던 참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먹어 채우고 상을 물렸지요. 나그네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이 말똥말똥하였지요. 그런데 새벽이 가까웠을 때 밖에서 부엌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그네는 구멍을 내고 밖을 훔쳐보았지요. 죄인 여자가 숫돌에 부엌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칼날을 뒤집었지요. 나그네는 머리끝이 쭈뼛 섰습니다. 재빨리 뒷문을 열고 나와 뒷곁 장독대에 숨어 있었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있던 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주인 여자가 부엌 칼을 쥐고 건너 방으로 뛰어들었지요. 아니, 어디 갔지? 눈치를 채고 달아났구나. 주인 여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벌판으로 내달렸습니다. 나그네는 등골이 오싹하였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그네를 해치고 금품을 챙기는 도둑이었어. 나그네는 주인 여자가 간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산 비탈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여자가 부엌칼을 쥐고 나그네를 쫓아오고 있었지요. 나그네는 죽어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산 비탈을 올라갔을 때 뜻밖에도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지요. 나그네는 대문을 힘차게 두들겼습니다. 계십니까? 저 좀 구해주십시오. 사람이 죽게 생겼소이다. 그러자 대문을 열고 험상궂게 생긴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잽싸게 나그네의 팔을 쥐더니 요놈 잘 만났다. 내 누님을 속이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창고에 가두어라. 하인 몇 사람이 튀어나와 나그네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잠시 뒤 나그네를 뒤쫓던 여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여자는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네 놈이 살아 돌아갈 줄 알았느냐?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여자의 치맛 자락으로 꼬리가 보였지요. 여우 꼬리였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여자를 불렀지요. 이보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목이 마르니 물 한 동이만 가져다 주시오. 당신을 피해 달아나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소. 알겠다. 소원을 풀어주마. 여우는 하인을 시켜 물 한 동이를 보냈습니다. 하인의 엉덩이에도 꼬리털이 보였지요. 나그네는 물을 마시는 척하고는 동이에 담긴 물을 몽땅 벽에 뿌렸습니다. 벽은 흙벽이었지요. 물이 뿌려지자 금방 축축해졌습니다. 나그네는 손으로 벽을 파헤쳐 한참 만에 구멍을 뚫었지요. 나그네는 구멍을 통해 얼굴을 내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멍 밖은 깎아 지른 듯 가파른 벼랑이었지요. 지지리도 운도 없구나. 이왕 죽을 몸 여우에게 죽느니 차라리 벼랑에서 떨어져 죽자. 이렇게 마음먹은 나그네는 눈을 질끈 감고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나그네는 순간 정신을 잃었지요. 그리고 얼마 뒤 내가 살아있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나그네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의 감촉이 이상하였지요. 무언가 하고 내려다 보니 자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진다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호랑이는 나그네를 싣고 자기 굴로 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이 어미 호랑이를 반겼습니다. 나그네는 새끼 호랑이들에게 둘러싸였지요. 어미 호랑이는 앞발 한쪽을 들어 나그네 얼굴을 핥기었습니다. 그러자 새끼 호랑이들이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지요.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혀로 빨아먹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이 광경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굴 밖으로 나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지요. 나그네는 새끼 호랑이들을 떼어내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그네는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굴 밖은 나무 숲이었지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몽둥이를 만들었지요. 나그네는 몽둥이를 가지고 새끼 호랑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호랑이 굴에서 나왔지요. 그러고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서는 호랑이 굴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이윽고 나무숲 저편에서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다 보니 사람들이 호랑이 굴 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그네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하였습니다. 기와 집에서 만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초가 집에서 보았던 여인이 입을 열었지요. 나그네를 호랑이가 데려간 것이 틀림없지? 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괘씸한 호랑이 같으니라고 남의 먹이를 가로채다니 어디 두고 보자. 저기 호랑이 굴이 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 굴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먹이를 잡으러 갔던 어미 호랑이가 돌아왔지요. 산토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굴 속으로 들어가
새끼 호랑이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화가 나서 굴 속에 들어와 있는 여우들에게 말하였지요. 이런 나쁜 놈들, 내 새끼들을 죽이다니. 엉뚱한 소리 말거라. 우리는 남의 먹이를 가로챈 이놈을 혼내주러 왔을 뿐이야. 초가집 여자가 소리치자 모두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여우는 호랑이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여우들을 물어 죽였지요. 이제 남은 것은 초가집 여인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가자 여자는 제주를 펄쩍 넘더니 커다란 용으로 변하였지요. 호랑이와 용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두 마리 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지요. 나그네가 내려가서 보니 두 마리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길을 떠났지요. 호라비의 머릿니. 옛날 어느 곳에 홀아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라 했듯이 호랍의 집도 무척 더러웠습니다. 몸을 씻는 것도 연중 행사였고 방 청소도 하지 않았지요. 방 구석에는 쥐가 들락날락 거렸고 호랍이 몸에는 때가 덕지덕지 끼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룻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무심결에 손톱을 세워 머리를 박박 긁었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머리를 긁고 난 호라비는 손톱에 낀 때를 빼려고 손톱 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톱 밑에 머릿니 한 마리가 끼어 꼼지락 대고 있었지요. 이걸 어쩌지? 호라비는 생각 끝에 뒤뜰에 있는 항아리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를 잡을 때마다 항아리에 넣다 보니 어느새 새 항아리나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호라비는 일을 하다 말고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를 따내린 동자가 나타났지요. 그러더니 호라비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뒤뜰에 있는 항아리 속에 사는 머릿니입니다. 호라비는 깜짝 놀라 동자를 바라보았지요. 내일 장이 열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항아리를 가져다 파십시오. 호라비가 눈을 크게 뜨자 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아리를 시장에 가져만 가면 한 선비가 다가와 이도 장에 나왔군 하며 말을 걸 것입니다. 그러면 산삼도 장에 나왔네 하십시오. 동자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호라비는 입가에 흘러내린 침을 쓱 닦았지요.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군. 장날이 되었지요. 호라비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서려다 꿈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고 가볼까? 호라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아리를 지게에 실었습니다. 장에 도착하고 한 나절이 지나자 한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이도 장에 나왔군. 호라비는 꿈속에서 동자가 했던 말대로 선비가 다가와 말을 걸자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도 장에 나왔네. 호라비는 동자가 말했던 대로 선비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 얼굴이 새하얘져 뒤도 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라비는 서둘러 선비를 뒤따라갔지요. 선비는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나무를 돌고 돌아 숲속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지요.
그러다 선비가 발을 멈춘 곳은 폭포가 떨어지는 동굴 앞이었습니다. 조심성이 없는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호라비도 선비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호라비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끝에 너른 들판이 나타났지요. 들판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호라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풀인 줄 알고 마구 밟고 다녔던 것이 다름 아닌 산삼이었던 것이지요. 호라비는 목청이 터질 듯이 신밧다를 외쳤습니다. 호라비는 저고리를 벗어 정신없이 산삼을 캐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고리에 담아 묶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산삼을 캤지요. 이것만 장에 내다 팔아도 평생 먹고 살겠다. 집으로 돌아온 호라비는 항아리 속에 있는 머린 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호라비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지요. 항아리 속에 있던 머린 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라비는 장에 두고 온 항아리가 생각나서 장으로 뛰어가 보았지요. 그러나 그 항아리에도 역시 머린니는 없었습니다. 호라비는 분명히 머린니들이 산삼을 주고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날이 되자 호라비는 산삼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머린니에게 주는 산삼이었지요. 그런 다음 산삼을 싸들고 장에 가서 내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도 호라비의 씻지 않는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맞은 암행어사.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송아지를 붙들어 매는 풍습이었지요. 올해도 봄이 되었습니다. 밭 농사를 해칠지 모르니 송아지를 붙들어 매도록 해라. 관청의 명을 받은 송아지 주인들을 송아지를 풀밭에 메어 놓았습니다. 송아지 주인들은 열흘씩 번갈아 가며 송아지를 찾아갔지요. 돌아가며 송아지를 메어 놓다 보니 주인끼리 다투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이 났지요. 이건 분명 우리 집 송아지야. 무슨 소리야? 이 송아지는 틀림없이 내 것이야. 싸우다 지친 두 사람은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단 말이냐?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은 이놈이 하고 있지요. 원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되겠다. 나도 이 송아지가 누구 것인지 모르겠으니 너희들끼리 해결하도록 해라. 두 사람은 투덜거리며 관청에서 나와 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훈장님께 여쭈어 보고 가세. 두 사람은 서당 안으로 들어갔지요. 서당 안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얘들아, 훈장님은 어디 가셨니? 예, 잠깐 나가셨지요. 아이들은 사또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또 좌수 등의 벼슬을 나이 순서로 정하고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훈장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들의 생각이라도 물어보세나.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훈장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를 맡은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사또, 왜 그만한 일로 고민을 하십니까? 저라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요.
아이들 중 7살 난 아이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결해 보겠느냐? 예. 아이들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앉았습니다. 여봐라, 송아지 주인 2사람을 저기 세워놓도록 해라. 2사람은 사또가 된 아이가 시키는 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 송아지 고삐를 풀어놓고 엉덩이를 힘껏 때려보거라. 그리고 송아지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도록 하여라. 아전을 맡은 아이들이 사또가 시키는 대로 송아지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송아지는 마을 골목으로 뛰쳐나가더니 어느 집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송아지 주인의 아들이 달려나와 소리쳤지요. 아버지, 우리 송아지를 찾았어요. 송아지 눈에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고양이에게 물린 자국이 틀림없어요. 이를 보고 있던 어린 사또는 가짜 송아지의 임자를 불렀습니다. 네 이놈, 남의 송아지를 자기 송아지라고 거짓말을 했지.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볼기를 치도록 해라. 이때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암행어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 어사는 기침이 나와 어린 사또의 얼굴에 침이 튀었지요. 이놈을 끌어내어 엎어놓고 치거라. 어린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어사는 얼떨결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난 암행어사는 어린 사또를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사또,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숨 가쁘게 뛰어오더니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소. 그 아이는 새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새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오. 그래서 나는 얼른 나무숲에 아이를 숨겨주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있으니 정말 힘센 사람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 아이가 간 곳을 묻지 않겠소. 난 내가 죽을 것 같아 아이가 숨은 곳을 말해 주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요? 암행어사는 말을 마치고 어린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목숨이 그렇게도 아깝더냐? 어떻게든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았어야지. 나 같으면 앞 못 보는 소경 흉내를 내었을 것이다. 여봐라, 이놈이 2번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크니 볼기를 더 치거라. 암행어사는 어린 사또의 명에 따라 다시 한번 볼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덕혜옹주 이야기.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지 2년 정도 되던 해 덕수궁 명선당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궁 명선당은 고종 황제 후궁인 귀인 양씨가 지내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귀인 양씨가 귀여운 딸을 낳았지요. 이 아기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녀인 덕혜옹주입니다. 고종은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명선당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양씨에게 복령이라는 당호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명성당은 복령당이라 불렸지요. 어디 보자, 이 아기가 정녕 내 딸이란 말이냐? 고종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덕혜옹주는 고종이 환갑에 얻은 고명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손녀 같은 딸이 오죽 예뻤겠어요. 고종은 덕혜옹주를 보려고 하루에 꼭 2번씩 복령당에 들렸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면 오후에 가서 아기를 보며 두어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거처로 와서
저녁을 먹은 뒤 또 아기를 보며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2달이 되자 고종은 덕혜옹주를 유모를 딸려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모에게 방을 내주어 틈만 나면 아기를 보러 방을 찾아갔지요. 젖을 먹이던 유모가 놀라 얼른 일어나려고 하면 고종은 손을 저어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누워있거라. 아기가 깨면 어찌하느냐. 난 옹주가 자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하루는 고종이 덕혜옹주를 무릎에 앉힌 채 궁녀들에게 권했습니다. 아기 손이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아느냐? 너희들도 한번 만져보려무나. 궁녀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찌 아기 씨의 손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 이리 와서 만져보라니까. 덕혜옹주는 고종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덕혜옹주가 5살이 되자 고종은 옹주를 위해 덕수궁 죽도당에 황실 유치원을 만들었지요. 그곳에 일본인 보모와 조선 여성 한 사람을 두어 명문 귀족 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고종은 유치원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데도 딸을 4사람이 매는 가마에 태워 유모를 딸려 유치원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가 6살이 되도록 왕가에 입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제 간섭이 심했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고종이 꾀를 내어 황실 유치원에 데라우치 조선 총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데라우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유치원생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데라우치도 흥이 나서 자리에 일어나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잠시 뒤 고종은 귀여운 여자아이 하나를 데라우치 앞에 데려왔어요. 인사드리거라. 일본의 높으신 분이야. 이윽고 고종이 말했습니다. 제 딸아이입니다. 고종은 덕혜옹주를 인사만 시킬 뿐 딸을 왕가에 입적시켜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고종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았지요. 총독 관사로 돌아간 데라우치는 고종의 예상대로 서둘러 덕혜옹주의 왕가 입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1917년 어느 날 고종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방금 황실 유치원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유치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덕혜옹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옹주는 언제나 내 곁에 둬야겠어. 이 귀여운 딸아이만은 빼앗기지 말아야지. 고종은 이런 생각을 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문득 일본에 끌려간 영친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고종이 1910년 나라를 빼앗긴 뒤에는 일제에 의해 이태왕이라 불리며 분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빼앗기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해. 고종은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다가 시종 김왕진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조카는 있겠지?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7, 8살쯤 된 조카 하나를 장례 부막감으로 내놓아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옹주가 일본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그대 조카와 약혼을 두고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면 일본도 옹주를 볼모로 데려가진 못할 것 아니냐. 김항진은 고종의 부탁을 받아 조카 하나를 고종에게 소개했습니다. 고종은 그 아이를 덕수궁으로 데려오게 한 뒤 한밤중 몰래 만났습니다. 고종은 아이를 찬찬히 뜯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를 먼저 그대의 양아들로 삼거라. 그런 다음 옹주와 약혼을 하는 것이지. 서둘러야 한다. 이쯤 고종은 시종 김항진을 통해 비밀리에 추진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를 보내어 조선 독립을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고종은 김항진을 앞세워 이 일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항진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일제 경무총감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종을 만날 수 없게 되었지요. 결국 고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덕혜옹주가 8살 때인 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죽음은 어린 덕혜옹주에겐 큰 슬픔이었지요. 덕혜옹주는 충무로에 있는 흰호대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흰호대 학교는 서울에 사는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지요. 덕혜옹주는 마차를 타고 등하교를 했으며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혜옹주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였지요.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소학교 5학년 때인 1925년 3월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족은 일본에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일제가 일본 유학을 결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고종이 염려했듯이 오빠 영친왕처럼 일본의 인질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일본 동경에 도착하였지요. 동경에서는 영친왕이 일본 왕족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일본의 황족 학교인 동경여자학습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독약을 탄 커피를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언제나 보온병을 들고 다녔지요. 덕혜옹주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1929년 5월 덕혜옹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들었지요. 어머니가 친정인 청주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덕혜옹주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온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갔습니다. 덕혜옹주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지냈으며 한밤중에 정원으로 나가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 정원에도 없어 온 식구들이 찾아 나섰는데 덕혜옹주는 집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걷고 있었지요. 덕혜옹주는 정신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떨 때에는 영친왕 내외를 알아보지도 못하였지요. 덕혜옹주의 병이 악화된 1930년 가을 대마도 번주의 아들인 소다케시 백작과 옹주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듬해 봄 덕혜옹주의 병이 조금 나아지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지요. 덕혜옹주는 결혼을 하기 싫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시키는 결혼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도 어른이 되어서는 아주 불행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더니 현해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덕혜옹주는 평생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동경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었지요. 그러다가 1962년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으로 끌려간 지 꼭 37년 만이었습니다. 덕혜옹주는 낙선제라는 곳에서 숨어 살다가 1989년 4월 21일 세상을 떠났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